안녕하십니까. 루킴TV의 국제뉴스 해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의 문제, 미국과 유럽의 문제, 그리고 중국, 일본 등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국제뉴스, 특히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는 그 배경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쫓아가면서도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강력한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지금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면에서는 잘 싸우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침략을 해온, 공격을 해온 러시아 입장에서는, 특히 러시아 독재자인 푸틴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영광이냐 아니면 푸틴 자신의 몰락이냐,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5가지 이 항목을 좀 분류해 볼 건데요. 첫째,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 비용과 몰락의 이유.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어떤 평화조약의 내용과 이제 주목해야 될 그 사항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의 시각, 입장, 태도, 이런 것을 짚어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 푸틴 체제는 어떻게 몰락할 것이며 앞으로 러시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전망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 그런 도화선은 어디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태도와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이제 20일이 되어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단기전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이죠. 수도 키이우를 침략을 해서 일단은 공격을 취하면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치인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겁을 먹고 도망가던가 항복하던가 러시아의 어떤 주장,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러시아, 특히 푸틴의 예상이 빗나가고 우크라이나 군은 피침을 당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200만 명 이상이 피난 가고 폴란드 등등으로 지금 피난을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인들이 나가고 있고, 젊은 남성들은 남아서, 물론 국가가 남아서 대항하자고 독려하고 강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남성 청년들은 남아서 조국을 지키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이제 임전태세를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피해가 예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600여 기를 쏴서 그 비용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러시아 헬리콥터, 전투기, 장갑차,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무수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 기갑 부대, 보병들, 비행기, 이런 것들이 전쟁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만 명 가까운 러시아 병사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면서 필요로 소요되는 군수물자들, 식량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틀치 전쟁 비용이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우리 돈으로 55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20일 동안에 피해를 본 전쟁 비용은 대한민국 10년, 지금 기준, 더 오르는 거 말고 지금 기준으로 10년간의 대한민국 국방 예산과 맞먹는 비용 약 500조 원 이상을 이미 날려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런데 푸틴의 예상처럼, 기대처럼, 계획처럼
이미 일주일은 넘겼습니다. 20일이 이제 넘어가죠. 이것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모릅니다. 미국 쪽에서는 조심스럽게 이것이 이미 단기전을 넘어서 중장기전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것이 계속 두 달, 세 달 이상으로 이어질 경우에 러시아로서는 어마무시한 전쟁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총 공세를 취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측과 평화 협상을 하자, 대화를 하자, 이런 양면 공격을 하는 거죠. 진짜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 비용을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 제재와 금융 압박 등등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러시아 국민들까지도 실질 생활에서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비교를 한 가지 해본다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20년간 쏟아붓고 허비한 전쟁 비용이 약 2,00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20일 만에 500조를 날려버렸습니다. 앞으로 20일을 더 싸우면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날려버린 전쟁 비용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력이 약하죠.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의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크라이나 측과 계속 협상을 시도하고 있죠. 그 협상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필요하지만 푸틴이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물리치고 푸틴이 원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푸틴은 젤렌스키가 빨리 도망가 주기를 원하는 거죠. 망명을 가던가.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오합지졸화되고 이제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자신들이 허수아비 대통령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가 전체는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한다기보다 러시아의 속국 비슷하게 푸틴의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이 생겨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고 그리고 중립국으로 남아있게 해가지고 나토에 편입되지 못하고 언제라도 러시아가 마음대로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속박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고 주무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자신들이 침공해서 점령한 크림반도를 합법적으로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을 그 평화조약에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화협상,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국제 질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푸틴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영광, 자신 푸틴의 권력 공고화, 그것을 위한 협상이고 그것을 위한 평화입니다. 푸틴의 평화라는 언어는 국제 질서와 우크라이나 국민과 세계 인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푸틴 자신의 권력이 평화롭게 유지되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 인류가 분노하고 혐오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는 뭔가 하면 푸틴과 러시아 군이 예상치 못했던 건데 옛날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해 왔었죠. 이른바 임진왜란. 그때 명분은 명나라, 중국의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조선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조선을 치고 빨리 단기간에 며칠 만에 치고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부산으로 처음 들어온 왜군들이 도시락 몇 개 갖고 왔다는 겁니다. 며칠이면 한양까지 가서 한양까지 섬멸하고 바로 명나라로 진격을 한다. 옷도 겨울옷을 안 갖고 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조선군은 왜군에 대해서 변변한 싸움을 못 해보고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왜군의 뒷덜미를 치고 뒷다리를 치고 옆구리를 찔러서 왜군을 패퇴시킨 것은 조선의 정규군보다는 종교적인 승병들, 또 농민 의병들,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비정규군, 국민과 백성과 농민들, 승병들, 이런 자발적인 민병 조직들이 나와서 왜군을 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준 거거든요. 정규군으로서 일본을 공식적으로 패퇴하고 섬멸하고 이겨낸 것은 나중에 이순신 장군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일본군이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긴 장기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실제로 뭐 한양을 점령하고 저 평안도 한경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식량이 없어지니까 농민들, 이 민간을 많이 약탈을 하고 살상을 임쌌고, 그러면서도 수없이 많이 민병대나 의용군한테 죽어나가고 또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왜군도 매우 많았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유사한 상황들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리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와서 진흙탕에 장갑차와 전차가 그냥 버벅대고 있고, 우리가 왜 이 싸움에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는 젊은 러시아 병사들은 탈영도 많이 하고 있고, 전차 기갑차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휘관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당하거나 도망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의 농민 민병대, 또 후방에 있는 그 군인들이 치고 들어와서 보급선을 끊던가 버려진 장갑차, 전차 이런 것들을 노획해서 정부에 주던가, 뭐 나중에 뭐 거철로 팔던가, 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 피해들이 러시아는 막대하고, 그런 승리의 기운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쉽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공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또 군비 낭비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러시아의 푸틴은 자기가 목표로 했던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상적인 공세를 다각적인 도시에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키우로 진격하고 있는데 점점 옥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멀쩡하게 있는 남의 국가를, 그리고 국민을 그냥 이렇게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국가를 점령하고 대통령을 제거하고 한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이런 의문이 세계 인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막지 못하는지,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유럽을 지킨다는 나토, 미국, 왜 이 러시아군을 개입을 해서 이 전쟁을 중지시키지 못하고 러시아를 혼내주지 못하느냐, 왜 경제제재, 금융제재 이런 외곽적인 공세만 취하느냐, 그런 의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수없이 인류를 살상할 수 있는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플러스 생화학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세균전쟁과 화학전쟁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라는 자가, 독재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따르면, 지금도 막다른 골목이긴 하지만 더 강력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쓸 경우에는 정말 인류가 더 커다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미국과 나토, 유럽 국가들은 지금 주의 깊게 보면서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나토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바로 개입하기가 뭐 국제법상이나 뭐 이런 전쟁의 룰에서 뭐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 지원하고 이제 요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런 것이 완전히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수도를 함락하고 대통령을 제거할 때까지 참을 수 있을 건지는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젤렌스키와 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마 일단 대통령 젤렌스키는 죽음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지켜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뭐 개그맨 출신이다, 코미디언 출신이다 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젤렌스키는 키우에 있는 국립경제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자신의 철학과 소신과 애국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친은 또 컴퓨터학 전공한 교수였고, 또 어머니도 역시 공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일반 국민들은 과거부터 그 시베리아를 개척하고 정벌한 이른바 우크라이나 코사크죠. 우크라이나 코사크 병사들의 그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저항정신, 용맹 또는 무인정신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쪽과는 굉장히 대척점에 선 인물들이 우크라이나를 많이 거쳐왔습니다. 과거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레닌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지명되었던 트로츠키라는 인물도 우크라이나 출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스탈린주의였고 스탈린에 의해서 이제 숙청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멕시코에서 암살이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스탈린 이후에 철저하게 반스탈린 정책주의를 내세우면서 친서방 또 서방과의 공존 정책을 수행했던 후르시초프 전 서기장, 이 사람은 이제 고르바초프보다 먼저 개혁 개방을 이제 시도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철저한 반스탈린 폭력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우크라이나에서 다년간 성장한 이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민중의 정서는 굉장히 모스크바와 대항하고 저항하고 독립적인 그런 정신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과 또 국민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겁니다. 푸틴은 마치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잃어버린 옛날에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 러시아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명백한 독립적이고 독립국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역사와 국민이 러시아에 속하기를 원하던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분리독립, 철저한 별개의 민족이며 국가이며 영토이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영광, 자신이 주장하는 러시아의 영광, 자신의 어떤 권력 체제를 더 공고하기 위해서 그런 홀조한 명분을 가지고 러시아의 영광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영광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푸틴만의 평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나토는 러시아군과 직접적으로 어떤 군사 대 군사, 병사 대 병사, 전투기 대 전투기 이렇게 붙을 경우에 당연히 이기죠. 미군과 나토군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이제 두렵고 무서운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러시아의 푸틴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핵무기 버튼을 누르던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과 나토군이 마냥 참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하죠. 미국에 있는 수천 명의 미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에 지금 가 있고, 또 유럽에 독일에 주둔해 있던 군사들도 미군들도 지금 폴란드 쪽에서 대응을 하고 지금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군 이제 항공모함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대응도 아마 지금과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키이우를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전쟁 안 하겠다. 평화 협상을 하자. 계속 그렇게 나올 건데요. 푸틴의 목표대로 계획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은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러시아의 체제 변화를 가져오고 푸틴의 권력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이미 오래 해먹긴 했지만 이제 고마해.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하는 러시아 내부의 물결과 저항과 데모나 쿠데타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모스크바와 전국 러시아 도시에서 반전 데모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 데모하는 국민들, 시민들을 지금 수천 명, 수만 명 체포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저항할 겁니다. 모스크바 시민들도 자본주의, 물결, 또 민주주의의 맛을 이미 20년 가까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무모한 전쟁, 푸틴의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 국민이 그 일상생활과 경제와 그 자유가 침해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강력한 반전 시위와 데모, 민주화를 원하는 모스크바의 봄을 희망하는 그런 국민적인 저항에 의해서 푸틴이 쓰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내부, 모스크바 내부의 푸틴 측근의 권력층에서 이거는 도저히 러시아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우리까지 도매로 푸틴과 함께 몰락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푸틴만 제거하고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보자. 이런 모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푸틴의 몰락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히틀러 시절에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런 모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군부 내의 저항과 반발이 극도에 달하면 전쟁을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군부 내의 반발에 의해서 푸틴의 목표가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푸틴의 권좌는 끝나는 것이고 러시아에는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러시아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으로 확산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분석들도 지금 외신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군에 의해서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사망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지금 피해를 입기도 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겨나고 이런 인도적인 문제, 인륜적인 문제가 커지면 자유 서방 국가에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우려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과 중국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고 개입을 할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던가 젤렌스키를 제거하고 푸틴이 원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 경우에 중국의 지금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진핑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만을 점령하고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헌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도 꿈꿀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중국과 또 미략 내부적인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동안 기다리지 말고 당신들도 미군과 나토군의 어떤
전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대만을 건드려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군부와 또 장기 독재를 꿈꾸는 지도부에서는 그런 유혹에 이성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만을 중국군이 건드릴 경우에 미국은 자동 개입하고 수호해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이미 미군이 들어가 있고 미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미국의 막대한 경제 파트너로서 이미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미국의 영토는 아니지만 중국이 중시 여기는 것 이상으로 대만은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게 쉽사리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대만을 잃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침략을 푸틴처럼 무모하게 침략을 감행하지 못하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전쟁의 유혹이라는 것은 늘 엉뚱한 곳에서 작은 곳에서 불꽃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하는 눈빛으로 봐야 하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건드릴 경우에 미국이 개입되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도 자동적으로 개입됩니다. 근데 일본은 또 매우 무시무시한 군국주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때부터 강력한 군국주의자들이 정계 인사들을 압박을 넣어서 가라. 다만 지원 가고 이참에 중국과 이제 얽혀 있는 자웨이다오, 산카쿠 열도 이 문제를 아예 장악을 해서 중국을 이길 경우에 국지전에서 이길 경우에 그런 정치 영토적인 이득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이 어떤 궁극주의적인 유혹을 그동안 이제 국방비를 증가하면서 자위대,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 공군자위대를 굉장히 크게 키워왔거든요. 대한민국보다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막강한 군비를 바탕으로 러시아와도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홋카이도 동북쪽에 있는 쿠릴 열도 4개의 섬에 대해서 그 섬을 자신들이 2차 대전 때 패전하는 바람에 구소련에게 뺏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돌려달라. 아니면 내심적으로는 어떤 계기만 있다면 싸워서라도 다시 회복해 와야 되겠다는 그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잔뜩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가 패퇴되는 순간에 절묘한 기회를 봐서 러시아와의 어떤 대전에 개입을 해서 자신들은 쿠릴 열도 4개 섬을 되찾아오고 싶은 그런 야심, 유혹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 되지 말라는 것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까지도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파트너 관계고 또 우리는 인류 평화에 기여할 입장도 있고 또 우리 땅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지켜야 되고 인류 평화도 함께 지켜야 될 의무와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더 복합적으로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거시적인 해설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루키임입니다.